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인가요? 네, 피고적격. 자, 여기는 개념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행정소송의 피고는 당연히 행정청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한 행정청은 우리 아까 처분 파트에서 보셨던 행정청과 똑같죠. 다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은 권한 있는 자를 말한다, 처분 명의자를 말한다. 명의자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였죠. 처분 명의인이에요. 따라서 권한 없는 자가 지 이름으로 했어도 걔가 피고고, 예를 들어 대행했다, 기출된 건 아니지만요, A가 처분 명의자인데 A 도장 찍어서 B가 통지해줬다. 그럼 통지한 B가 피고일까요? 도장 찍힌 A가 피고일까요? 무조건 A예요. 도장 찍힌 명의자가 피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유형은 세 가지만 구분하시면 되죠. 하나는 권한의 위임, 하나는 권한의 내부위임, 하나는 권한의 대리. 그리고 옆에 적을 거는 누구 명의로 처분하는지 적을게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그게 다 피고니까요. 권한의 위임, 서울시장이 부시장한테 위임했다. 부시장은 시장 이름으로 할까요? 자기 이름으로 할까요? 자기 이름으로 합니다. 그게 위임이에요. 네가 네 이름 갖고 알아서 처리해. 따라서 이때는 수임기관이 피고가 되죠. 그 다음 내부 위임, 이게 바로 제가 늘 제 군생활 때 예로 말씀드리는 강중희 사례죠. 대대장님 휴가 가셨을 때 대대장님 이름으로 대신 결제했어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했다,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결국 이때는 위임한 위임기관 명의로 했어야 되죠. 그치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이름으로 권한 없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피고는 저예요.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자, 권한의 대리는 또 셋으로 나눠지죠. 원래 권한을 대리할 때는 이거 대리다라고 표시하면서 당연히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냐면은 위임기관 이름으로 해야 되죠. 예를 들어 제가 A로부터 대리 받았으면은 A 도장 찍으면서 밑에 대리인 강성빈 이렇게 적는 거죠. 그게 대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실수해가지고 또 강중희 사례가 저질러져 버렸다. 대리인 거 표시 안 하고 내 이름 갖고 했다. 그럼 나잖아요. 또 이때는 수임기관이죠. 여기서 물론 표현 방식에 따라 위임기관은 피대리기관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대리받는 기관이 피대리기관이죠. 자, 근데 마지막, 비록 표시 안 했지만 실제로 대리할 의사가 있었고 상대방도 대리하네 라고 알고 있었다. 그때는 비록 내 이름 적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또 위임기관으로 보죠. 네, 자주 나오는 이 패턴이 위임, 내부 위임, 대리 요거니까요. 이렇게 지금 몇 개죠? 5가지 정도 잘 유형만 구분해 두시면은 피고 적격은 진짜 간단하게 넘어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쉬운 거 몇 개만. 자, 합의제 행정청의 피고는 당연히 합의제 행정청 그 자체죠. 왜요? 합의제 명의로 나가니까요. 다만 유일한 예외 딱 하나 기억하셔야 되죠. 정확하십니다. 중노위만 중노위원장이더라. 왜 법이 그냥 그러라고 적어놔서 그래요. 진짜 짜잘한 예외인데 생각보다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아까도 보셨던 두밀분교 폐지조례 같은 처분적 조례에 있어서 피고는 조례를 만든 의회일까요? 공포하는 장일까요? 당연히 장이죠. 공포가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에 관해서는 교육감이 장이 되기 때문에 두밀분교 폐지 조례에서의 피고는 교육감이었었죠. 이렇게 정리하면은 피고 적격은 벌써 끝. 진짜 별 내용 없죠. 그 다음 6번째, 전치요건. 행정심판 거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 자, 이미 아까 말씀으로 드린 내용들은 제가 분필을 가는 동안 시간을 아끼면서 말씀으로만 드릴게요. 행심은 원래 꼭 거칠 필요 없고 다만 법에서 꼭 거쳐라고 하는 경우에만 거쳐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딱 하나의 조문이에요. 18조 조문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8조 1항, 2항, 3항. 18조 1항은 본문 단서. 이렇게 1, 2, 3, 4로 나눠서 기억하시면 끝인 거고, 자, 그럼 18조 1항 본문은 뭔데? 아까 이미 공부하신 행정심판 임의주의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된다. 근데 단서, 개별법에서 꼭 거치라고 하면은 거쳐라. 전치주의. 근데 전치주의에서 혹시 잠시만요. 없을까요?
제소기간 바로 뒤에 아마 있을 건데요. 네, 74페이지 전심 절차란 제목으로 있죠. 74페이지를 가시면 돼요. 아까 제소기간을 좀 먼저 보는 바람에 굵직한 거 먼저 보느라 바람에 순서가 좀 섞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이그젬플 딱 2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거 세금, 국세든 지방세든 모두 똑같고 공무원 징계, 필요적 소청 전치가 되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공무원 징계는 총론에서 안 나오니까요. 저건 다 강론 주제여가지고 과세 처분이 나와버리면 여러분 반사적으로 전치주의 이거 좀 떠올리셔야 돼요. 만약 사례로 나오면 숨겨져 있는 쟁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 기억하시지 못하면 뭘 물어보는 거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은 자연스럽게 떠올리셔야 되는데, 자, 비록 전치주의가 적용될지라도 아이고 요거 좀만 지우고 밑에다 좀 더 적을게요. 무효 확인 소송 걸 때는 전치주의 적용 없다. 그냥 곧바로 와도 된다. 근데 더 많이 나오는 거 무효 선언적 의미의 취소 소송 걸 때는, 여러분 이거 시험에서 나오면 항상 어떻게 읽자고요? 무효 선언적 의미의 취소 소송? 취소 소송이에요. 그건 당연히 전치 요건 거쳐야 되고요. 이상하게 자주 나오죠. 그럼 18조 2항은 어떤 내용이 적혀있냐? 조문 그대로 그냥 읽을게요. 행정심판을 청구는 해라. 근데 재결까지는 안 놔도 된다. 3가지 사유 기억하시면 끝이에요. 서브노트에는 적어놨죠. 재결 불효 이렇게요. 거기를 좀 더 추가하면은 청구는 해라. 근데 재결 안 나와도 그냥 소송 와도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니까. 여기 들어갈 3가지 사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구하고 60일이나 지났는데 재결을 안 해준다. 2번째, 급해 죽겠다. 둘 다 시간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급하니까 빨리 오라 그 말이에요. 3번째, 재결 못할 뭔가 사유가 있다. 요거는 웬만하면 잘 안 나오겠죠. 너무 쉬우니까. 그럼 3항은 뭐냐? 행정심판 청구도 할 필요 없다. 아마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2항, 3항 그동안 구분해서 공부 안 하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몰라요. 저도 솔직히 수험생 때 이런 거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치만 최근엔 나온 적 없긴 한데 일행직에서도 얘네 정확히 구분하는지 물어본 문제가 아마 제 기억이 2016년도쯤에 있었나 그래요.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다르죠. 행심 걸 필요도 없다. 걸긴 걸어야 된다. 다만 재결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여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할게요. 관련 동종사건 기각재결, 관련 처분 재결, 그 다음 변종 후 처분 변경, 잘못 알려줬음, 요 4가지인데 그래서 합쳐서 이 3+4 7가지를 외우시면 제일 좋지만 헷갈리시면 요거 3만 기억하셔도 충분하세요.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어떻게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을까요? 여기 4개 중에 하나 여기 집어넣든지, 여기 3개 중에 하나 이거 집어넣든지. 그래서 얘네 3만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은 2항 3항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으로만 하나. 자,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됨에 있어서 전치 요건을 갖췄는지는 당연히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를 건 걸 전제로 해요. 행심을 걸었는데 부적법 각하된다. 전치 요건도 못 갖춘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바로 이어서 배우실 주제지만 여러분 소송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내가 딱 법원에 소장 냈을 때 바로 읽어보고 못 갖췄네 각하시킬까요? 재판 끝날 때까지 다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변종시의 결론 내릴까요? 변종시죠. 따라서 내가 취소소송 걸었을 때는 아직 전치요건 못 갖췄다. 근데 재판 계속 중에 재결 받았고 그 다음에 변론 종결됐다. 본안 갈까요? 각하일까요? 가는 거죠. 왜냐면 재판 계속 중에 재결 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은 변종시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가 되어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전치 요건 이렇게 마무리. 그 다음 마지막 관할법원, 워낙에 좀 중요성 떨어지는 부분이니까요. 좀 중요 쟁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요건 최신 판례 때 좀 보도록 하고 여러분의 서브노트에 있는 구조 조문 정도만요. 행정청 소재지 관할법원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서울행법에 가능한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굵직한 사건,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돼요. 거기 읽어볼까요? 중앙행정기관, 국가사무 위임 위탁받았다. 굵직한 것들이잖아요. 요거는 서울행법으로 알아. 왜 하필이면은 서울행법이냐? 대한민국의 행정법원은 서울밖에 없거든요. 제일 스페셜하고 전문적이다 그 말이에요.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다 해라. 다만 이제 밑에 여러 가지 최신 판례 있는 거는 딱 하나만 읽을게요. 최신 판례 딱 하나만. 맨 밑에 거요. 여러분 처분인지 공법상 계약인지 사법상 계약인지 되게 헷갈린다 그랬죠. 판사님들도 진짜 많이 헷갈리시나 봐요. 어떤 사건이었냐?
민사소송으로 했어야 되는데 판사님이 당사자 소송으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2심까지 간 거예요. 그 상태로. 근데 대법원에서 보니까 이거 민사소송이었던 거죠. 그럼 잘못했으니까 다 위법하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다. 왜냐? 행소나 민소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차이가 없어요. 그게 맨 마지막 판례죠. 민사를 행정으로 진행한 걸로 갖고 아무 문제 없음. 자, 근데 거기 최신 판례 내용 이거 하나 조그만 그 서브노트에 조금 보충을 할게요. 여기 하나 좀 빠져있네요. 자, 거기 4번에서요. if 글자에서 수소법원이 행소 관할 건 없으면은 이송이라고 써 있잖아요. 소각하 X 이송. 거기 하나만 좀 추가 하는 식으로 관할은 마칠게요. 이런 경우에요. 행정사건을 다시 그러니까 행소로 걸었어야 되는데 취소 소송 걸었어야 될 사건을 민소로 잘못 걸어버렸습니다. 민소로 진행한 거예요. 근데 어디였냐?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다고 할게요. 민사소송으로 진행했으니까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했을 리가 없겠죠. 서울에 있는 모든 행정사건은 다 행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민사소송인지 알고 내가 서울중앙에 걸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서울중앙의 판사가 보니까 이거 취소소송인 거예요. 그럼 각하시키는 게 아니라 서울행법으로 토스해주는 게 원칙이죠. 원칙 서울행법으로 이송입니다. 각하시키면 서로 피곤하죠. 어차피 돈은 돈대로 또 내야 되고 그 다음 또 이제 소송 걸 거고 관할만 다시 지정해가지고 그런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 이송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예외. 이게 최신 판례예요. 이 중앙지법 판사님이 보시니까 요거 취소 소송인데 이미 제소기간 확실히 지났다. 네가 처분서 받은 날로부터 한 2년은 지났다. 그래도 이송시킬까요? 그땐 각하시켜버릴까요? 그땐 각하입니다. 보내줄 이유가 없죠. 어차피 보내봤자 거기서 각하될 거 그냥 내가 처리해버리면 훨씬 판사님의 인력을 아낄 수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다. 그러면 각하시켜버린다. 요거를 기억하실게요. 최신 판례예요. 물론 관할 자체가 워낙에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최신 판례들은 좀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위에 거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계속 인정되었던 판례고.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요건 파트를 모두 마쳤고요. 이제 빠르게 뒤에 심리 파트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의 첫 번째 굵직한 쟁점 집행정지. 출제 포인트 빠르게 짚어볼게요. 첫 번째 요건.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자, 집행정지의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집행정지가 인정되겠는가? 적극적 요건 4가지. 똑같은 말. 이게 있어야 집행정지가 되는 거고 소극적 요건 2가지. 이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없어야 집행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있어야 되는 거 4가지. 첫 번째, 적법한 본안이 계속되고 있어야 된다. 집행정지만 걸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취소소송 걸고 그 재판부에 같이 집행정지도 걸어야 됩니다. 무조건 재판이 2개 걸리게 되는 거죠. 집행정지 걸었다는 말은. 따라서 판례 하나만 말로만요. 집행정지 결정 났는데 내가 본안을 취하해버렸다. 본안 안 한다고. 그럼 집행정지 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실효. 그 4글자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실효. 별도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 취소하는 취소 결정을 해야 취소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날아갑니다. 요거 가지고 물어보죠. 두 번째, 당연히 처분이 존재해야 되고 그럼 처분이 없는 소송에서는 집행정지 안 되겠네요. 어떤 소송일까요? 처분이 없는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도 물어보죠. 다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되더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뭔데?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일체의 손해. 쉬운 말로 돈으로 못 해주겠다. 그 다음 4번째, 긴급한 필요. 그래서 색깔 있는 분필로 적은 것만 출제가 되죠. 반면에 참고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행소라면은 행심에서는 무슨 손해라고 하고 있나요? 중대한 손해 예방의 필요라고 하고 있죠. 자주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체크하실게요. 행심의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여러분 행소랑 뭐가 다르냐가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포인트들은 항상 잘 체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네 가지는 있어야 집행정지가 되는 거니까 이 네 가지 있다라고 누가 주장 증명해야 될까요? 그것이 있다라고 주장 증명하고 싶은 신청인, 즉 원고, 처분 상대방이 주장 증명해야 되죠. 주장 증명의 가장 기본 원칙. 이 사실이 있어야 나한테 유리하면은 그거 누가 주장 증명해라? 그걸 말하는 애가 주장 증명해라. 왜? 민소법의 대원칙이에요. 그럼 없어야 되는 거. 반대로 말하면 이게 있으면 집행정지가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있으면 행정청한테 좋잖아요. 집행정지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행정청이 그 사실이 있다라고 주장 증명해야 되는 거죠. 소극적 요건 두 가지는. 하나는 공공복리에 현저히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것. 그러니까 반대로 행정청은 이거 공익에 진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를 증명하라 그 말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자주 나오는 요건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이거 말이 되게 헷갈리죠. 그래서 자주 나오죠. 본안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이 어려운 말 좀 쉽게 바꿔볼게요. 본안 취소 소송이 이유 없다. 청구 기각. 똑같은 말 처분은 적법하다. 처분이 적법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더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본안에서 이길 확률이 1%라도 있어야 된다. 란 말이에요. 질게 100%다. 집행정지 안 해준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원칙적으로 집행정지는요. 처분이 위법하다 적법하다 가지고 싸우는 건가요? 급해 죽겠으니까 좀 멈춰달라는 건가요? 후자죠. 처분의 위법 적법은 본안에서 싸우는 거지 집행정지는 요거 두 개로 싸우는 거예요. 실무상으로는. 판사님 나 급해 죽겠고 이거 안 멈추면 나 죽는다. 그러니까 제발 좀 멈춰달라. 본안 나올 때까지만. 그러면은 원래 적법 위법 여부 가지고 집행정지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집행정지는 어디까지나 우리 행소법 구조상 원칙인가요? 예외인가요? 철저하게 예외죠. 법적 안정성을 깨뜨리면서까지 권리구제를 위해 처분 스탑시켜주는 지극히 예외적인 제도예요. 집행부정지가 원칙이잖아요. 따라서 적어도 집행정지 해주려면 네가 본안에서 이길 확률이 조금은 있어야 된다. 본안에서 어차피 지는데 집행정지한다? 괜히 행정청만 힘들어지죠. 정지시켰다가 본안 질 거고 그럼 또 처분 다시 부활해가지고 조치해야 되는 일만 두 번 하는 꼴이 되니까 네가 패소 확률 100%면 안 돼. 요게 요건으로 들어간 거예요. 요거가 자주 나오죠. 두 번째, 집행정지에 요건이 갖춰졌으면 효력이 발생해야겠네요. 조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법조문은 집행정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효력정지, 집행정지, 절차 속행 중 정지. 효력정지, 집행정지, 절차 속행정지. 이 중에 가장 법적 안정성을 깨뜨리는 건 당연히 뭘까요? 효력정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조문 기억하셔야 되죠. 집행정지나 절차 속행정지로 목적 달성할 수 있으면 효력정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문 그 자체로 나오죠. 요 조문이. 이유 법적 안정성 깨지니까요. 다음에 집행정지 결정은 기속력을 갖는다. 취소 판결에 기속력이 준용되는 결과 집행정지 했는데 행정청이 개기고 계속 집행을 한다. 당연히 그건 취소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죠. 법원의 판결에 대놓고 개기는 건데. 그 다음에 효력과 관련해서 요게 작년 7급에 나온 문제. 너무 간단한 문제니까요. 그림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요때 영업정지 2개월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제가 영업정지 했는데 요때 집행정지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 집행정지할 때는 언제까지 정지시켜줄까요? 실무상 1심 본안 선고 시까지만, 본안 판결 선고될 때까지만 딱 정지시켜주고 주문에서 그렇게 적어놔요. 따라서 이때는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집행정지돼서 영업을 잘하면서 내가 취소소송 본안을 진행했고 본안 결과가 이때 나옵니다. 근데 본안이 청구 기각 났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본안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집행정지 결정은 이제 목적을 다해서 장래를 향해 소멸하게 됩니다. 이제 없는 게 돼요. 그 다음에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는 말은 이 처분 살아있다 이 말이죠. 결국 집행정지도 없어졌고 이 처분 취소도 안 됐으니까 정지되었던 영업정지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시작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 달의 영업정지가 시작되더라. 부활한다. 요게 작년도 7급에 나왔던 또 판례 하나가 되는 거고요. 말로만 보면 되게 헷갈리니까 여러분 꼭 그림으로 그려두셔야 돼요. 이거 이해되셨을까요? 네, 요 내용 하나 정리해 두시길 바라고, 가장 많이 나오는 쟁점,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된다 안 된다? 너무 많이 나오죠. 안 된다.
왜냐? 네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켜봤자 너한테 허가가 발생하는 거 아님. 그냥 부작위로 바꾸는 거에 불과하니까 이익 없음. 신청에 이익이 없다라고 하죠. 그 다음 또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거. 민소법상 가처분 제도를 항고소송에 갖다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 행소법이 집행정지만 규정한 거는 그것만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라고 판례가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주제지만요. 내가 진짜 가처분을 받고 싶다. 행소가 아니고 뭘 걸어야 되나요? 행심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 행심에서는 가처분의 성격을 갖는 땡땡 처분 제도가 존재하죠. 혹시 기억하실까요? 너무 중요한 조문인데. 임시처분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행심을 가야 되는 거고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할게요. 임시처분은 꽤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사이에 심리 파트를 진짜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일단 심리의 기본 원칙들. 소송 요건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다, 변론주의 대상이다. 직권조사사항이다. 직권이지 변론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소송 요건은 원피고의 이익을 위한 건가요? 법원의 이익을 위한 건가요? 법원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왜요? 소송 요건이라는 개념 자체가 씨잘데기 없는 재판 안 해주고 다 쳐내기 위해 만든 제도고 가뜩이나 부족한 판사님들의 노동력을 아끼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럼 문자 그대로 쓸데없는 재판을 안 함으로써 법원의 이익이 보장되고 결과적으로 진짜 급한 재판 받아야 되는 공익이 달성됩니다. 법원이 알아서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직권조사사항이다 이 말이죠. 니네가 말을 하든 안 하든 다투든 안 다투는 일도 신경 안 쓴다. 내가 알아서 다 한다가 직권조사사항이에요. 반면에 본안사항인 처분이 위법하다 적법하다는 판사가 껴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판사는 심판일 뿐이니까 처분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는 원피고 니네가 싸워라. 그걸 바로 변론주의라고 부르죠. 판사는 심판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변론주의 원칙상 지금 페이지로는 78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 1번에 있는 뭐 소송 요건 심리 거기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에 이 변론주의 연결시킬 내용이 79페이지에 3번, 4번이에요. 이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변론주의. 니네가 게임해라. 판사 나는 심판이다. 그럼 니네가 뭔가 판사를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럼 설득시킬 의무가 누구한테 있냐? 그게 바로 주장 입증 책임이에요. 누가 증거를 가져와야 되느냐? 바로 나한테 유리한 사실은 내가 주장 증명해라가 되는 거예요. 즉 처분이 적법하다는 건 누구한테 유리하냐면 행정청한테 유리합니다. 행정청이 주장 증명해야 되고 참고로 행정청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기 굉장히 쉬워요. 법조문 몇 개 가져오면 끝이겠죠. 판사님 이 법조문 보세요. 내가 최량의 권한에서 범위 행사했잖아요. 이 정도만 되면은 어느 정도 적법한 걸로 판사가 봐버립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당연히 누가 주장 증명해야 될까요? 원고가 주장 증명해야 되는 거고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같은 취지의 내용들. 이거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 이거 중대 명백한 하자 있다. 다 누가 주장 증명해야 될까요? 다 원고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게 아닌 거죠. 참고로 실무에서 증명 책임을 진다는 말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원칙인데 다 민소법에 따른 우리 행소법은 26조에서 재미난 조문을 두고 있죠. 그 조문이 바로 어딨냐면은 78페이지 2번의 양괄호 2번에 있죠. 78페이지 양괄호 2번에 두 번째 줄 행소법 26조 변론주의랑 정반대되는 조문이 써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고 네가 주장하지 않은 것도 판단할 수 있다. 조문 자체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만 이 조문은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충적으로만 적용된다. 똑같은 말. 판사가 진짜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원피고가 뭔가 증거랍시고 갖다 냈는데 내가 그거 말은 안 하고 있네. 증거만 다량으로 내놓고. 근데 내가 보니까 니네가 말은 안 했지만 뭐가 들어가 있네. 오케이. 기록에 나타나 있는 거는 내가 주장한 걸로 봐줄게. 가 보충적 직권심리예요. 참고로 법원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그냥 기록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진짜 굵직한 사건은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해요. 막 캐비넷 하나 다 차고도 모자라요. 심지어 그 기사 기억나요? 우리 이제는 벌써 전 대통령이신 탄핵되신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특검에서 수사도 받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특검이 기간이 끝나고 특검에서의 수사 자료를 이제 그냥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줬는데 1톤 트럭이 몇 대가 왔다라고 하죠. 다이포 용지 옮기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기록이. 자, 그 수많은 거에서 주장 혹시 빠뜨린 게 있다. 판사가 알아서 해준다 그 말이에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도대체 그런 걸 어떻게 기억하고 판결을 내리고 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거 뭐 기억이나 날까요? 1톤 트럭 한 대만 꽉 차도 그게 얼만데. 아무튼 몇십만 장 정도 됐다라고 하죠. 그때 기록이요. 아무튼 그렇더라. 자, 이게 심리 첫 번째 파트였고, 다음에 청구의 이송병합에서는 딱 하나만, 두 개만 볼게요. 3번에서 양괄호 1번의 병합 있죠, 여러분. 거기서 예비적 병합만 아까 보시면 돼요. 취소 소송과 무효 소송은 어떤 병합만 가능하다? 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 그게 출제 포인트고요.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 4번에 있는 두 내용. 자, 메인 청구가 각하된다. 그럼 거기 서브로 갖다 붙은 애도 당연히 각하가 됩니다. 그 다음 진짜 많이 나오는 거고 작년 7급 시험에도 나온 건데요. 요랬던 사항이죠. 지금 보시는 행소법 10조의 관련 청구 소송 병합이랑 가장 대표적인 이그젬플은 이거예요. 자, 무효인 과세 처분이 있었다. 두 가지 소송을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무효인 과세 처분에 기초해가지고 세금을 잘못 내버렸습니다. 어떤 소송 걸 수 있나요? 첫 번째, 무효 확인 소송 걸 수 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소송은 원래 뭘 걸어야 되죠? 잘못 세금 냈으니까 돌려달라는 부당이득을 걸어야 되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그럼 무효 소송은 당연히 행정법원의 관할이지만 아시죠? 부당이득은 어디 관할인가요? 민사 관할이잖아요. 그럼 원래 이렇게 둘로 따로 가지만 이왕이면은 어디에 합쳐서 원큐에 해결하는 게 훨씬 좋을까요? 바로 과세 처분이 무효인지를 최종적으로 심판해줄, 여기서 한 방에 처리하면 깔끔하겠죠. 그래야만 만약에 여기선 무효로 봤는데 여기선 유효로 보는 그런 서로 모순되는 판결이 나오는 것도 막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계속되고 있는 걸 여기다 붙여버리자. 그게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이고 소송을 이사시켜서 보내버리니까요. 이송시킨 걸 합쳐버리는 걸 병합이라고 하는 거죠. 요 이송 병합 개념은 이해되실까요? 여긴 그냥 개념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충분해요. 가장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무효랑 부당이득, 그 다음 취소 소송이랑 국가배상 같이 합쳐버리는 거죠. 둘 다 행소, 민소 구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합쳐서 제기됐다고 해볼게요. 이제 조금 바꿔볼게요. 무효 확인 소송만 취소 소송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병합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판사가 1심이었다고 해볼게요. 1심에서 선고를 하려고 해요. 선고 결과 판사가 보기에 과세처분 위법했던 거죠. 그래서 취소 판결 때립니다. 그러니까 과세처분 취소됐고, 취소됐다는 말은 과세처분 무효로 됐으니까 네가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 되고 부당이득 청구 인용해줘야 되죠. 근데 요게 가능한지 가지고 행정청이 딴지를 건 거예요. 어떤 사안이었나요? 판사님, 비록 지금 1심에서는 이 과세처분 위법하다고 해서 취소했지만 2심에서 뒤집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취소 판결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 선고 못한다 라는 주장을 한 거거든요. 맞는 소린가요? 말도 안 되나요? 말도 안 되죠. 1심에서 최종적으로 얼마든지 다 판결 때릴 수 있는 거고 인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 심급에서 취소만 되면 충분하지 확정될 필요 없다. 그 내용이 80페이지 맨 밑에 내용이죠. 취소 판결 확정 불요. 이 8글자로 요약한 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작년 7급에도 나왔습니다. 다음 소 변경은 그대로 패스하도록 하고 마지막 소송 참가. 그림 하나 그리고 참가는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최근에 20년 지방직에서 나왔죠. A가 있고 B가 있고 행정청이 있는데 요렇게 허가를 해줬더니 얘가 취소 소송을 걸어버리더라. 자, 그럼 이 소송의 원고는 당연히 B가 되고 피고는 행정청이 됩니다. 그럼 A는 뭐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내 처분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원고가 이겨버리면 내 허가가 날아가죠. 그럼 뭐 귀찮으면 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재판에 껴들어야겠죠. 이렇게 남들이 계속하고 있는 재판에 껴드는 거를 바로 참가라고 하고 그때 A를 참가인이라고 부르죠. 그럼 A는 이 사례에서는 행정청이랑 같이 편먹어서 싸우게 될 거잖아요. 그때 내가 참가한 얘를 피참가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럼
얘네 둘은 대체 어떤 관계냐가 재작년 20년이었을 거예요. 20년 지방직 구급 시험에서 출제가 됐고요. 얘네 둘의 관계는 원팀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민소법 67조 1항이 준용되는데 그 원팀의 의미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게 도식화시킬게요. 자, 니네가 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법원에 참가한 후에. 근데 그 내용이 A한테도 유리하고 B한테도 유리하고 모두에게 유리하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행정청이 뭔가 서류를 제출했는데 한 사람한테는 불리한 안 좋은 걸 제출해 버렸습니다. 일방에게 불리한 걸 제출했다. 결론, 모두에게 유리하면은 효력이 있지만 모두에게 일방에게 불리하면은 왜 분리가 쓰나요? 효력이 없음. 요게 그리고 3년 전에 출제가 됐었죠. 이렇게만 설명돼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너무 추상적이니까요. 대표적인 이그젠플 한번 적어볼게요. 항소취하. 남들이 하고 있는 재판에 참가하면은 그 참가인은 실질적으로 거의 원피고랑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돼요. 법원에 하고 싶은 말 출석해서 다 할 수 있고 온갖 증거 다 낼 수 있고 방청석에 앉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원피고석에 같이 나란히 앉거든요. 여기는 피고 옆에 같이 앉아요. 피고 당사자 그 담당 공무원 옆에. 자, 근데 이제 그런 원피고랑 똑같은 지위를 갖는 참가인은 만약 이 1심에서 원고가 이겼다. 그럼 A는 자기 허가 날아간 거잖아요. 항소도 할 수 있어요. 모든 거 원피고랑 다 똑같아요. 그랬는데 행정청이 더 이상 소송하기 귀찮다고 항소 취하해버린다.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모두에게 유리한 게 아니잖아요. 즉 너희 둘은 무조건 모두에게 유리한 것만 할 수 있지 한 사람한테 불리한 거 네 멋대로 못함. 요게 출제가 된 거예요.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만 보면 죽어도 이해가 안 될 거라 요 그림으로 좀 정리해 두시길 바랄게요. 요게 지금 83페이지에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죠. 2번의 양과로 2번의 예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렇게 참가를 시키면은 판결이 나오게 될 텐데 바로 이어서 배우실 개념이니까 그럼 판결의 가장 중요한 효력 중 하나인 기판력은 원피고한테만 미쳐요. 기판력 개념이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뭐였나요? 판결 확정됐으면은 다시는 재판 걸어서 딴소리하지 마가 되는 거죠.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재판이 무제한으로 안 끝나잖아요. 자, 그러면은 원피고한테만 미치니까 A한테는 기판력이 원래 안 미칩니다. 그럼 A는 다시 재판 걸어서 딴소리 할 수 있냐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런 걸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판력이 A한테도 미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양가로 2번 맨 밑에 있는 써 있는 세 글자 있죠. 참가효라고 불러요. 참가효. 그래서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뜻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요것도 3년 전에 지방직에서 같이 출제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여기서 마지막 쟁점, 요것도 조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딨냐면은 양과로 3번에 그냥 조문이죠. A가 이렇게 자기 허가 갖고 싸우고 있었는데 미국 출장 중이어가지고 참가를 못했다. 나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참가 못했다. 근데 내 허가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어떤 재판 걸 수 있을까요? 재심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책임 없는 사유로 참가 못한 경우에만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7급 시험에서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책임 없는 사유로 싹 빼놓고 그래서 참가하지 못한 자는 재심 청구할 수 있다. 틀린 거죠. 이렇게 물론 좀 옛날 문제긴 하지만 한 7, 8년 된 그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 처분 사유 추변은 기속력이랑 완전히 연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처분 사유 추변에서 정리해 버릴게요. 요것도 혹시나 정확히 개념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마침 우리 이론 강의에선 제가 어저께 본 내용인데, 자, 처분을 했습니다. 어떤 처분을 했냐? 문서로 하겠죠, 당연히. 영업정지 2개월. 그럼 이렇게 처분 내용만 적혀 있으면 안 되죠. 처분의 이유를 반드시 적어줘야 되잖아요. 절차법상. 밑에 처분 사유를 적어주죠. 처분 사유는 여러분 둘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사실관계, 하나는 법조문. 그래서 늘 드는 예를 들어볼게요. 너 22년 오늘 2월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7일날 미성년자 A한테 참이슬 팔았음. 그니까 식품위생법
몇 조 몇 항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2개월 이렇게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때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이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애들을 처분 사유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랬는데 여기다가 취소 소송을 걸었고 이제 심리를 진행해 보니까 행정청이 실수한 것 같은 거죠. 전할자의 미성년자 A한테 참이슬 안 판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가만히 내비두면 어떻게 되죠? 취소 판결 나잖아요. 지는 거잖아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취소 소송 진행 중인데 판사님 쏘리 내가 이거 처분 사유 잘못 적었네요. 좀 바꿀게요. 딴 걸로. 중간에 바꾸거나 더하거나 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처분 사유 추후 변이에요. 개념 자체를 일단 기억해 두세요.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가만두면 질 것 같으니까 행정청이 안 질라고 뭔가 추가 바꾸는 거예요. 자, 이거를 널리 인정해 허용해 주면은 원고한테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당연히 안 좋죠. 원고가 이길 수 있는데 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게 되잖아요. 교과서적인 표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 처분 사유 추변은 어느 범위에서만 허용되느냐?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리미트 안에서만 인정이 돼요. 자, 그럼 그게 대체 뭔데? 두 가지 사례를 바꿔볼게요. 자, 첫 번째 바꾸는 사유. 22년 2월 6일 날 미자 B에게 참이슬 판매한 적 있음. 2번 22년 2월 7일 날 미자 A는 맞는데 참이슬이 아니라 처음처럼 판 거였다. 술 종류를 내가 잘못 적었다. 자, 둘 중에 방어권을 침해하는 건 어떤 걸까요? 당연히요. 1번이죠. 원고 입장에서는 이 소송 걸 때 요게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했을 거잖아요. 기껏 그렇게 해서 재판 걸어놨는데 전혀 딴 거 갖고 오면은 불측의 손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게 그거잖아요. 같은 날 같은 애한테 술 팔았다가 중요한 거지 술의 종류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잖아요. 요 예시로 기억하시면 되고 교과서적으로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건가요? 당초의 처분 사유랑 추가 변경하려는 처분 사유 간의 밑에 거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거고 위에 거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추변이 허용되는 범위는 기사동이 인정되는 범위까지다. 예전엔 저도 수험생 때 뭔 말인지 몰라서 그냥 외웠어요. 방법이 없죠. 외워야 되니까. 근데 이해하시면 진짜 이게 훨씬 더 상대적으로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공부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조금 재밌게 하셔야죠. 자, 그럼 이게 왜 대체 기속력이랑 관련되는 거냐? 바로 판결의 효력 기속력으로 좀 건너뛰어 버릴게요. 자, 취소 소송 걸었고 취소 판결이 났습니다. 자, 왜 났냐? 이런 사실 없음. 22년 2월 7일 날 미자 A에게 참이슬을 판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취소 판결이 선고됐다라고 해볼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보면은 취소 판결문은 이렇게 생겼겠죠. 판결문 주문 피고가 땡땡날 땡땡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요날 술 판 사실 없음. 팩트 아니다. 가짜뉴스였다.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처분이 취소됐는데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합니다. 어떻게? 영업정지 2개월을 또 때려요. 근데 하나는 처분 사유에 요렇게 적혀 있는 거고 하나는 처분 사유에 요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1번, 2번 똑같이 매칭을 할게요. 자, 둘 중에 어느 거는 법원의 판결에 대놓고 개기는 장난질하는 게 될까요? 1번 요거요. 2번 요거. 어떤 거는 법원이 하지 말라는 걸 또 반복하는 지금 판결을 개 무시하는 꼴이 될까요? 2번이죠, 여러분. 요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거는 야, 참이슬은 안 팔았다 이 말인가요? 아니면 술 판 적 없다인가요? 당연히 술 판 적 없다잖아요. 근데 사실은 처음처럼 팔았다. 기사동이 완전히 똑같다는 말은 판결에서 하지 말라는 걸 또 반복하는 꼬라지가 돼버립니다. 그게 바로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속력의 개념, 취소 판결이 떨어지면은 다시는 그 판결문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개기지 마. 대놓고 개긴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처분을 반복하는 거는 기속력에 저촉되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치만 판결문 어디를 읽어봐도 2월 6일 날 B한테 술 판 적 없어라고 안 적혀 있겠죠.
그러니까 기사동이 다른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고 따라서 똑같은 영업정지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속력 파트도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처분사유 추변이랑 완전히 공통되는 기사동을 핵심 포인트라는 주제니까 개념 자체가 판결문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구나. 반대로 말하면은 판결문에서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으면 또 해도 되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분사유 추변 본 김에 좀 기속력을 정리했는데 요건 잠시 지금 지운 채로 한 10분 동안 나머지 것들 모두 15분 동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판결. 드디어 판결까지 왔습니다. 여기 주제들 첫 번째 사정 판결, 두 번째 일부 취소, 세 번째 판결의 효력. 자, 사정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조문 자체를 좀 꼼꼼히 보세요. 늘 강조드리죠. 조문 열심히 읽으시라고요. 행소법 28조 86페이지는 1항만 적혀 있는데 2, 3항 다 읽으셔야 돼요. 그 2, 3항이 양괄호 3번의 두 번째 줄에 3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2항은 어디 나와 있냐면은 양괄호 2번의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조문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28조 1항.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적합하지는 기각할 수 있다. 근데 주문에서 위법함을 명시해라.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위법함의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양괄호 2번에 조문 읽어보는 거예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법원은 미리 원고가 입게 될 손해 등을 조사해라. 사정 판결은 세 글자로 젖잘싸라 그랬죠. 분명히 이 처분이 위법한 걸 내가 증명했지만, 그래서 판사가 보기에도 위법하다고 내가 설득했지만 그래도 지잖아요. 왜? 처분을 취소하면 공익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니까. 너무 억울하죠 그럼. 그러니까 법원은 원고한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사해서 알려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다시 3항 양괄호 3번의 두 번째 줄. 그럼 원고는 국가배상 같은 거 병합해서 걸 수도 있더라. 그 법원에다가 란 조문을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빠르게 도식화시켜서 가보도록 할게요. 사정 판결 위법하지만 기각이다. 여러분 그럼 원래 청구 기각 판결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은 청구 기각이다. 처분이 적법한 걸로 보이나요? 위법한 걸로 보이나요? 청구 기각이란 말은 적법하니까 기각 났겠죠. 그럼 원래 그냥 청구 기각한다라고 써 있으면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해 버립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위법하니까. 그러니까 주문에다가 이거 위법하다라고 꼭 쓰라 그 말이에요. 기판력이 위법함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문에는 위법이라고 써라. 기판력 때문에 그런 거고, 아직 97급에선 등장한 적 없지만 서울시에서 이렇게 문제를 낸 적이 한번 있기는 해요. 이거 꼭 이번 주 대한매일모의고사 들으신 분들은 익숙하신 편일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제가 문제 한번 냈었죠. 두 번째 조문 내용들은 다 건너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정말 많이 나오죠. 참고로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네가 꼭 신청을 해줘야 되는 건지가 은근히 자주 물어보는 것들인데 일일이 외우시기엔 진짜 안 외워집니다. 취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법원이 알아서 해주겠다. 우리 오늘 직권조사사항이란 말을 한번 배우셨거든요. 소송 요건에서 배우셨습니다. 소송 요건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법원이 알아서 해준다? 법원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공익을 위한 거니까. 그럼 직권으로 알아서 해주는 애들의 공통점, 법원의 또는 공익을 위한 것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정 판결이 되는 거죠. 반면에 네가 꼭 신청해야 되는 거는 변론주의의 대상들, 뭐 주장, 증거를 가져오거나 이런 것들은 법원이 알아서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취소 소송 걸었는데요. 법원이 이거 보니까 당사자 소송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알아서 당소로 바꿔줄까요? 네가 꼭 바꿔야 될까요? 네가 바꿔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왜? 소송 걸지 말지, 뭘 소송 걸지 다 누가 정해야 되나요? 원고가 다 정해야 되죠. 그걸 처분권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신청, 이건 바로 뒤에서 볼 거니까 요 신청은 소 변경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법원의 이익을 위한 것들 생각해 볼게요. 말 나온 김에 한번 좀 적어 볼게요. 신청을 꼭 해야 되는 거.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 자, 신청이 필수인 거 행소법 25조 기록 제출 명령. 판사님, 행정심판 내가 하면서 되게 중요한 증거 냈거든요. 그것 좀 가져다가 보세요.
판사가 알아서 해줄까요? 네가 말해야 되죠. 증거랑 관련된 거잖아요. 두 번째, 판사님 소송 좀 바꿔주세요. 소변경 네가 해야 돼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판사님 거부 처분을 판사님이 취소해 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는 재처분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개기고 있습니다. 얘 언제까지 하라고 명령해주고 그 기간 내로 재처분 안 하면 돈 내라고 해주세요. 이거 무슨 제도라고 부르죠? 정확하십니다. 간접강제 제도라고 부르죠. 그 법원이 취소 판결해주고 얘가 재처분하는지 모니터링 해줄까요? 당연히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법원은 판결 때리면 끝이에요. 관심도 없어요. 그 다음은 네가 말을 해줘야 알죠. 얘가 재처분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간접강제. 이건 진짜 많이 나오죠.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법원은 판결해주면 끝이죠. 재처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법원이. 반면에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공익을 위한 것들, 똑같은 말 법원의 이익을 위한 것들, 가장 대표적인 거 청구의 병합과 참가. 왜 이게 법원을 위한 거냐? 병합 안 시키면은 두 군데서 재판해야 돼요. 병합시키면 한 번에 하나에서 재판합니다. 판사를 아끼잖아요. 공익을 위한 거죠. 참가를 시키면은 나중에 네가 또 문제 삼을 수 있을 거를 한 방에 끝내버리잖아요. 이걸 소송 경제라고 부르는데 결국 법원의 이익을 위한 것들. 그 다음 지금 보신 사정 판결. 이건 진짜 많이 나오죠. 사정 판결의 개념 자체가 무엇이니까요? 공익을 위해서 젖잘싸 해주는 거니까요. 직권으로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직권으로 가능한 것 또 하나 집행정지도 있습니다. 이건 숨겨진 쟁점. 원래 집행정지는 이론상으로는 신청으로만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입법자가 공익적 요소를 고려해서 직권으로도 가능하게끔 규정을 한 것 같아요. 중요하진 않지만 집행정지도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한 방에 좀 정리해 주실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얘네 둘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쟁점이 있었을까요? 진짜 많이 나온 거 빼먹을 뻔했네요.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할 수 없죠. 왜요? 사정 판결의 개념 자체가 처분이 위법하지만 처분을 취소해서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면 난리가 나게 생겼으니까 처분의 효력은 유지시킨다. 인데 무효인 처분은 유지시킬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정 판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많이 나오죠. 자, 다음에 쉬운 조문이지만 은근히 놓치기 또 쉬운 거니까 우리나라는 소송법상 아무나 막 쓸데없는 소송을 거는 걸 남발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소송하려면 돈 들거든요. 그 돈 누가 내도록 하냐? 진놈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패소자가 부담해요. 그럼 이거 원고가 졌으니까 원고가 돈 내야 될까요? 행정청이 내야 될까요? 행정청이 내야겠죠. 위법하게 한 거잖아요. 소송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일부 취소가 가능하냐? 요거는 진짜 간단하니까 기속행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 재량의 범위 안에서 얼마가 가장 적정한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고 행정부가 판단해야 되니까. 이게 원칙이지만 둘 다 예외가 존재하죠. 최근에 재량행위의 예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시 하나만 딱 적어볼게요. 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업정지 같은 제재적 처분들은 대부분 재량행위예요. 자, 그럼 원래 법원은 한 3달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라고 판단했어도 다 날려야 되지 석 달만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재량권을 법원이 행사하는 꼴이 되니까. 근데 예외 케이스는 이런 거였던 거죠. 원래 얘가 처분 사유가 3개 있었던 거예요. 3번 법을 위반했고 각각의 위반 사유가 모두 영업정지 2개월짜리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원래 2개월짜리 영업정지 3번 날렸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한 방에 합쳐가지고 6개월로 때려버렸다. 그럼 이건 겉보기엔 하나지만 실제로 까면 3개짜리가 있었던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어쨌든 6개월에 대해 취소 소송을 걸었더니 법원이 보기에 요거는 위법한데 얘네 둘은 적법하다. 그럼 6개월 다 날릴까요? 2개월만 날릴까요? 2개월만 날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비록 정지 처분 자체는 재량행위지만 여기선 재량성이 전혀 문제될 여지가 없잖아요. 전혀 가분적인 별개의 처분들이 있었던 거니까 요것만 날릴 수 있더라가 비교적 최신 판례고 일행 9급에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곧 나올 거예요. 다음 마지막 파트인 판결의 효력 3가지. 먼저 형성력,
기판력, 기속력. 형성력은 다시 또 세 가지. 형성효, 소급효, 제3자효. 꼭 이런 체계적인 부분들은 카테고리화 시켜서 공부하셔야 정리하실 때 편합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니까요. 페이지로는 기판력이 먼저 나왔을 텐데 지금 89페이지 보는 거예요. 자, 형성효. 법에서 형성이라는 말을 쓰면은 그 자체만으로 어떤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좀 더 풀어쓸게요. 별도의 액션 없이도 그냥 효과가 난다가 형성효예요. 이렇게 해볼게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 처분은 판결 확정되는 순간 당연히 소멸한다.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직권 취소해줘야 소멸한다. 확정되면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왜? 그게 형성효예요. 별도의 액션 없이도 판결 확정되는 순간 소멸함. 근데 언제부터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나요? 판결 확정 시부터 아니면 소급해서 처분 시부터. 처분 시부터 쭉 소멸하게 되죠. 왜요? 그게 취소 판결의 취지니까. 이런 거죠. 최근에 많이 나왔던 쉬운 판례. 영업허가를 받았고 이 영업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영업을 한 거고, 근데 이 영업허가 취소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확정된 거예요.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말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시켜준 거고, 우리 하나 건너뛴 주제지만 처분이 위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판결 시인가요? 처분 시인가요? 처분 시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때부터 처분은 위법했다 그 말인 거예요. 이때 판결한 거지만 이때 시점으로 봐준 거죠. 그럼 이때부터 계속해서 위법했잖아요. 그럼 이 위법한 걸 다 날려주려면은 이 위법한 처분의 효력은 이때부터 뒤로 날리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백시켜버려서 다 날려버려야겠죠. 이게 소급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렇게 다 날라가냐? 판결 확정된 순간 다 날라간다. 그게 형성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형성효, 소급효, 밑에 있는 제3자효도 모두 당연히 취소 판결에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청구 기각 판결에선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요 사례에서 물어보는 거 뭘까요? 최근에 한 2년 연속 정도 물어본 것 같아요. 내가 배짱 영업한 저 영업, 무허가 영업이다 아니면 유허가 영업으로 아무 문제 없다. 문제 없죠. 왜요? 이 영업허가 취소는 취소 판결의 소급효에 따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내 영업허가는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써있는 그대로 허가받고 영업한 거니까 유허가가 되는 거죠. 이것도 그림으로만 그리면 굉장히 쉬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어떤 소급효라든지 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꼭 그림 그려서 보셔야 이게 이해가 굉장히 편하세요. 말로만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제3자효는 조문 읽어보시면 돼요. 취소 판결은 문자 그대로 원래 판결의 효력은 원피고만 받아야 하지만 처분을 객관적으로 날려버린 이 취소 판결 효력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한테도 효력을 미친다라고 조문을 두고 있거든요. 조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기판력 이미 말씀드렸죠.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은 다시는 재판 걸어서 반대되는 말 하지마. 진짜 쉬운 사례를 한번 적어볼게요. 실제로 최근에 나왔던 판례죠. 자, 과세 처분이 있었고요. 노트에 적혀 있을 거예요. 취소 소송을 걸었고 졌습니다. 기각 판결이 확정된 거예요. 근데 내가 도저히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겠어가지고 무효 확인 소송을 다시 걸어요. 그래, 취소가 안 먹히니까 무효를 걸어보자. 걸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없겠죠. 왠지 상식상으로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왜 없는지 우리 정확히 분석해 볼게요. 취소 소송에서 기각이 확정됐다는 말은 법원은 이 처분 적법하다고 봤다, 위법하다고 봤다. 적법하다고 봤다. 여러분은 반사적으로 뭔가 사례처럼 나와 먹었다. 기각이면은 적법 적어놓고 시작하세요. 적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기판력. 다시는 소송 걸어서 딴 말 하지 마. 여기 사례에서 넣어볼까요? 다시는 이 과세 처분에 대해 소송 걸어서 처분 위법하다고 하지 마. 그게 기판력이에요. 재판 다 끝났다. 다시는 다른 주장 못하고, 설령 네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절대 안 받아줄 거다. 근데 무효 확인 소송을 걸었다는 말은 난 처분이 어떻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 기판력은 무효 확인 소송에도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이런 소송은 허용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기판력도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딱 말씀드린 것처럼 기각이면은 당연히 적법하다는 거, 위법이면은 다시 취소 판결이면 처분이 위법하다는 거로 법원이 결론을 냈으니까 다시는 재판 걸어서 딴 말하지 말아라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사례로 좀 나왔었죠. 다음 추가적으로 하나 기억하실 거, 방금 말 속에 있었지만 형성력은 취소 판결에만 발생되는 것에 반해서 기각 판결은 청구 인용이든 기각이든 당연히 모두 발생하겠죠. 청구 인용은 취소 판결 났다는 말이고 처분이 위법했다는 점에 대해서 기판력이, 청구 기각 나왔다는 말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 기판력이 확정됐다는 의미,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되고요. 그럼 이미 조금 가장 중요한 건 정리한 기속력 해볼게요. 5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기속력 첫 번째 기억하실 거, 옹리 취소 판결에만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청구 인용 판결에만 인정되지 기각 판결엔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2016년도인가 한번 기출된 적이 있는데 나오면 진짜 함정 빠지기 좋은 내용. 그래서 제가 아마 주간 모의고사나 기타 여기서 문제를 많이 출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 후에 행정청이 야, 법원은 기각해줬지만 내가 보니까 잘못한 것 같다. 오케이. 하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직권 취소해줄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답은 위에 적혀 있습니다. 일단 기속력의 개념. 법원의 객이면 안 돼요. 근데 법원의 객이면 안 되는 건 어느 경우에만? 취소 판결 인정된 경우에만. 청구 기각 판결 확정됐죠. 개겨도 돼요. 그래서 법원은 하자 없다고 봤지만 나는 하자 있다고 봐서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행정청이 미치지 않고서 이러지 않겠죠. 기껏 재판까지 가서 이겨놓고 왜 취소해요. 다만 이론상 가능한 거고 요 이론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럼 기판력 아까 법원에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면서 이건 또 뭔 말이냐. 기판력은 다시 재판을 걸지는 말라는 말이에요. 한번 판결 확정 났으면은 또 재판 걸어서 딴소리 하지 마. 두 번째 재판 거는 걸 전제로 합니다. 확정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 그림 지워졌지만 취소 소송 걸고 또 무효 확인 소송 또 건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기속력은 재판 건 게 아니죠. 그냥 판결 확정된 후에 똑같은 처분을 또 하지 말아라가 되는 거예요. 재판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판력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는 언제나 쉬운 말로 이해하세요. 기판력, 다시는 재판 걸어서 딴소리 하지 마. 기속력, 그냥 개기지 마. 개겨서 똑같은 처분 또 하지 마. 기속력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 두 개죠. 똑같은 것 또 하지 마. 다음, if 신청을 했는데 거부 처분이 있었고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됐다. 거부 처분이 취소되면은 거부한 게 없어지게 되고 신청만 남아있잖아요. 그럼 쌩 까면 될까요? 뭐라도 답을 해줘야 될까요? 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걸 재처분 의무라고 부르죠. 다시 답변을 해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별하면은 이렇게 둘로 구분되지만 이후에 진행될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기속력의 첫 번째, 똑같은 것 또 하지 마라. 그럼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뭘로 구분할까요? 그게 바로 아까 기사동이에요, 여러분. 취소 판결이 났다. 이유 2022년 2월 7일 날 A한테 술 판 적 없음. 그러면 다시는 그거랑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은 영업정지 하지 말아라. 반대로 말하면 안 똑같은 거 2월 6일 날 B한테 팔았다. 얼마든지 해라. 반복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부 처분으로 봐볼게요. 자, 이제 그럼 신청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리딩 판례를 한번 해볼게요. 왜 거부 처분이 취소 판결 났냐? 판결 이후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볼게요. 절차법 위반. 뭐 행정 절차를 안 거쳤다. 이유 제시가 결여되어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행정청이 이제 취소 판결 이후에 또 거부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행정 절차를 아주 타이트하게 거쳤다고 해볼게요. 이유 제시 잘해줬다.
그럼 또 거부 처분했으니까 이거 기속력이 위반된다. 법원이 하지 말란 건 안 했으니까 문제 없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법원은 왜 거부 처분 잘못됐다라고 했나요? 절차법 위반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난 절차법도 위반했나요? 아니죠. 오케이, 문제 없다 해요. 그래서 마침 오늘 이제 출근 전에 밥 먹으면서 기사 보다가 봤는데, 원래 다음 주면은 이제 유승준에 대한 5번째 재판이죠. 6번째인가? 2심 선고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뭐 또 재판이 복잡해졌는지 변론 절차가 또 연장됐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언제 지금 유승준 재판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금 잠시 딴 얘기지만 요거만큼 거부 처분의 기속력을 설명하기 좋은 예시가 없거든요. 너무 좋은 예시예요. 자, 먼저 유승준이 비자 발급 신청하죠. 나 한국 좀 들어오게 비자 좀 줘라. 그랬더니 우리 주미 대사관께서 안 돼. 너 옛날에 입국 금지 당한 적 있다.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거부를 어떻게 했냐? 아버지한테 전화로 그냥 못 와요 그러고 끊었죠.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절차를 위반한 거예요. 문서로도 안 했고, 당사자한테 말해주지도 않았고, 아버지한테 했고. 비록 재량행위지만 너 그냥 못 들어와, 진짜 이런 취지였거든요. 옛날에 못 들어왔으니까. 재량의 불행사도 있었죠. 그런 걸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재판 걸었고 1, 2심에선 졌지만 대법원에서 거부처분 취소해버렸습니다. 큰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왜 네 거부처분을 취소하냐? 1번 절차하자 있다. 2번 재량을 행사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그럼 거부처분 날아갔으니까 다시 재처분해줘야 되잖아요. 주미 우리 대사관이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또 거부하죠. 그리고 이번엔 절차 안 거쳤을까요? 이번에도 아버지한테 전화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절차 거쳤을 거고, 이제 요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냐 없냐.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해 또 유승준이 1심 걸었고, 1심 결론은 청구 기각, 재량의 일탈남용 없음. 그래서 유승준이 또 항소해가지고 또 2심 갔고, 그 결론은 아직 모름이 된 거예요. 지금 2심이 원래 다음 주에 나왔어서 그래서 좀 궁금했었는데 들어올 수 있을지 아닐지. 자, 요 내용 이해되시나요? 법원이 하지 말란 것만 안 하니까 1심에서 기각해버린 거예요. 물론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속력은 언제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 말란 것만 안 하면 돼요. 자, 근데 진짜 안 했다. 하지 말란 거 또 했다. 절차 안 거치고 또 했다. 그럼 당연히 위법하겠죠. 내지는 아예 쌩깠다.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지금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제도가 바로 간접 강제인 거예요. 판사한테 일러라 그 말이에요. 판사님, 거부처분 취소해주는데 이 새끼가 재처분 안 하거든요. 빨리 좀 하라고 명령해주고, 그래도 계기면 돈 내라고 해줘요. 이게 간접 강제 제도예요. 그럼 아까도 봤지만 이건 내가 일러야 될까요? 알아서 해줄까요? 일러야죠. 어떻게 알아요, 판사가. 그래서 신청을 하라 그 말이에요. 다만 말로만 할게요. 지금 이 내용들은 다 91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건데, 자,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제 명령합니다. 야, 재처분해라. 근데 계속 개긴다. 그럼 진짜 돈 내라까지 나가요. 그랬더니 돈 내라 나오니까 이제 쫄아가지고 재처분 의무를 이행했다. 그러면은 어쨌든 목적 달성했지만 돈 내라가 있었으니까 돈 뜯어낼 수 있다 일까요? 목적 달성했으니까 돈은 못 받는다일까요? 돈은 못 받는다예요. 간접 강제의 목적은 돈 뜯어내는 게 아니라 재처분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 달성된 이상 못 받음. 그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게 거기 페이지에서 볼게요. 양괄호 2번에서 맨 밑에 무효 확인 소송. 자, 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아니라 무효 확인 판결이 떨어지면은 간접 강제가 안 돼요. 이론상 말이 안 되거든요. 거부 처분이 무효 확인 받았다는 말은 진짜 거부 처분 잘못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더더더더 재처분 의무가 강조될 거고, 더더더더 간접 강제가 돼야 되지만 왜 안 된다? 법을 잘못 만들어서 그렇다. 입법의 불비라는 마법의 글자 5글자죠. 거기 그 서브노트에 그 말을 적어놓진 않았지만 준용 규정 없다라고 돼 있죠. 법을 잘못 만들어서 그래요. 국회가 허술하게 만들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요 판례가 벌써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된 판례인데 아직까지도 법이 안 바뀌고 있죠.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국회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판결까지는 끝났고 아쉽게 시간이 너무 많이 좀 지연돼서요. 무효 보자기에선 진짜 핵심적인 것 딱 하나씩만 보고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출제 포인트만 찍어드릴게요. 92페이지 1번. 자, 이미 근데 보신 내용들이니까 1번은 솔직히 볼 게 없습니다. 근데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무효 확인 소송엔 적용되지 않는 애들. 아까 다 봤죠. 네, 걔들 다 쭉 정리해 두시면 돼요. 특히 많이 나오는 거 사정 판결이나 간접 강제. 진짜 많이 나오죠. 다음에 확인해소의 보충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거. 결론. 보충성 요구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 이해를 위해서 그래서 이건 설명드릴게요. 민사소송을 제가 건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가지고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번 판사님 제 돈 갚아. 야 돈 갚아라는 판결해 주세요. 1번 돈 갚아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판결. 2번 넌 나에게 언젠간 돈 갚을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라고 판결해 주세요. 자, 뭐가 훨씬 더 내가 돈 받기 편한 판결일까요? 1번 야 돈 갚아라 라는 내용이 들어간 판결. 넌 언젠간 나에게 돈 갚을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 당연히 1번이죠. 돈 갚아라 해라. 이걸 이행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소송을 이행소송이라고 부르고 뭘 확인한다를 확인소송이라고 해요. 자, 우리 법원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쓸데없는 소송입니다. 둘 중에 뭔 쓸데없을까요? 확인소송은 쓸모가 없어요. 훨씬 더 직접적인 돈 갚아 한마디 하면 끝이잖아요. 민사소송에서는 이행소송이 가능하면 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고, 그럼 확인소송은 언제 할 수 있냐? 다른 방법 없을 때. 최후의 수단. 그걸 법에선 보충성 이렇게 부르죠. 최후 수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치만 그래서 뭐가 문제됐냐면은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무효인 과세 처분에 기초해가지고 세금을 오납부해버렸습니다. 잘못 낸 거예요. 그럼 아까도 봤지만 무효 확인 소송도 걸 수 있지만 잘못 낸 세금 돌려달라는 어떤 소송을 걸 수 있죠? 야, 너 부당하게 돈 처먹은 거 돌려줘라, 반환해라 라는 이행 소송을 걸 수가 있잖아요. 요건 이행이거든요. 요건 확인이고요. 그래서 요거가 가능하니까 요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가 쟁점이 되는 거고, 무효 확인 소송 모든 쟁점에서 가장 빈출되는 게 요거죠. 왜냐, 옛날에는 요게 가능하니까 이거 안 된다라고 봤어요. 확인의 이익이라는 민소법상 소송 요건 못 갖춰가지고 각하를 시켰지만 판례가 바뀌었고 그 다음부터 주구장창 계속 나오는 거죠. 야, 요거 가능하지만 요것도 해라. 이건 민사소송이 아니잖아. 무효 확인 판결만 받아도 행정청이 알아서 돌려줄 확률이 높다. 기속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함, 똑같은 말, 보충성 요구되지 않는다. 똑같은 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걸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와라.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와도 된다. 그거를 꼭 기억해 두시도록 할게요. 거기 2번에 적혀있는 내용이 그거죠. 그 다음 93페이지에서는 그냥 쉬운 내용들이니까 2번의 양괄호 4번 제소기간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요.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 무제한이겠죠. 처분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부작위에 대해서 내가 의무이행 심판 걸었고 재결받았다. 그럼 재결서 정본이 우리 집에 왔잖아요. 그날로부터 90일 내로는 걸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쟁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결론은 야 허가해라인가요? 야 쌩까지는 마인가요? 쌩까지만 마인 거예요. 그럼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났고 거부 처분했다. 기속력에 위반되나요? 아무 문제 없나요? 문제 없죠. 왜요? 법원이 말한 거는 쌩까지는 마였고 쌩 안 까고 거부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줄 재처분 의무를 잘 이행한 것이 돼서 간접 강제 못한다. 그럼 대체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 소송이냐? 그래서 의미가 없으니까 의무이행 소송 좀 도입하자 라고, 또는 의무이행 소송 걸었다가 각하당한 거죠. 이게 무쓸모 소송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아쉽게 계획보다 20분 정도 더 소요되어서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요. 일단 개념 정리 진짜 빡셌던 이 항고소송 파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